제15장 소득분배 및 사회보장제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은 보장하지만 소득분배의 공평성은 전혀 보장하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러한 소득분배의 불공평성을 시정할 필요성이 제기가 되겠죠. 자, 우리 이랬을 때 부자의 소득을 일정 부분 떼어서 조세로 징수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것을 소득 재분배라고 하는데, 자, 이러한 소득 재분배를 왜 해야 되는가? 바로 그것이 이론적 근거입니다. 자, 우리 여기 근거라는 단어 옆에다가 이유라고 조금 적어 놓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왜 소득 재분배를 해야 되는가? 또는 소득 재분배를 하는 것이 왜 우리 사회의 전체의 후생을 높여주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첫 번째 공리주의적 견해부터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공리주의 견해는요, 몇 가지 가정을 전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회 내 총소득의 크기는 일정하다라고 가정합니다. 자, 우리 사회의 총소득의 크기는 일정한데, 자, 이것을 각 사회 구성원들에게 얼마씩 어떻게 나눠줘야 될까, 그것만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사회 후생은요, 사회 구성원들의 효용의 합으로 측정이 됩니다. 자, 우리 그랬을 때 공리주의적 관점에 의한다면 어떤 사회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빈자라고 해볼게요. 자, 우리 그랬을 때 1번 사회 상태가 있고 2번 사회 상태가 있는데, 1번 상태는요, 부자가 50, 빈자가 10만큼 갖고 있는 사회 상태이고, 자, 2번의 경우에는 부자가 60, 빈자가 5만큼 가지고 있는 사회 상태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랬을 때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요, 각 개인의 효용의 합으로서 사회 전체의 후생의 크기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때에는 사회 전체의 소득이 60이지만 이때에는 사회 전체의 소득이 65이기 때문에 2번 상태를 더 좋은 상태라고 파악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그래서 공리주의는요, 단순하게 사회 전체의 후생은 사회 구성원들의 효용의 합으로서만 측정하기 때문에 원래는 소득 분배의 공평성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다,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져도 이것의 합만 커지면, 합계만 커지면 사회 후생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이러한 과정에서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것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죠. 자, 우리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한 공리주의는 소득 분배의 공평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러한 사회 후생함수입니다. 그러한 철학적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가정보다요, 사실 여기 두 번째 가정이 더 시험에서는 중요합니다. 자, 모든 개인의 효용함수는 동일하고 소득의 한계 효용은 체감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소득의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가 무슨 소리이냐면,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의 소득이 증가합니다. 자, 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만원, 2만원, 100만원, 1000만원, 1억 이런 식으로 점차 어떤 사람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겠죠. 자, 우리 그랬을 때 한계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효용이 증가하게 될 건데, 그러면요, 소득이 1원 더 증가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효용의 크기는 더 증가할까요? 네, 더 증가하겠죠. 자, 우리 그래서 한계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소득이 약간 더 증가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효용이 얼마나 더 증가하느냐를 의미하게 됩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이런 한계 효용은 체감한대요. 자,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고 하는 것은요, 한계 효용 곡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렇게 곡선의 형태로도 그릴 수가 있지만 일단 우리는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로서만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의 한계 효용 곡선이 이렇게 생기면은, 자,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한계 효용 값이 커지고 있습니까? 작아지고 있습니까? 작아지고 있죠. 자, 우리 그래서 이때 한계 효용 곡선이 체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자,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의 소득이 1억 원이었고 근데 이제 10억 원으로 증가하고 이게 또 이제 100억 원으로 이렇게 증가할 겁니다. 자, 우리 이랬을 때 어떤 사람이, 자, 1억 갖고 있었을 때 돈 100을 더 벌었습니다. 자, 10억 갖고 있을 때 돈 100만 원을 더 벌었어요. 100억 갖고 있었을 때 돈 100만 원 더 벌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때는 100만 원을 더 벌면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는 이만큼 기분이 좋았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때는요,
기분이 좋기는 좋죠. 어쨌거나 10억을 갖고 있어도 돈 100만 원을 더 벌게 되면 당연히 기분은 더 좋아집니다. 그런데 예전만큼은 좋지 않고 예전보다는 조금 덜 좋다 이 얘기죠. 자, 이때는요. 요것 때문에 한 이만큼 기분 좋다고 합니다. 자, 이때는요. 내가 이미 100억 갖고 있는데 100만 원 더 벌었어. 그럼 기분이 얼마나 좋아질까요? 좋아지긴 좋아지지만 아주 약간만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효용의 증가분은 요거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소득이 증가할수록, 즉 부자가 될수록 추가적인 소득이 그 사람에게 주는 효용의 증가분은 점차 작아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한계 효용은 체감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개인의 한계 효용 곡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든 개인의 효용 함수는 동일하다고 나와 있어요. 모든 개인의 효용 함수는 동일하다. 자, 그러면요. 어떠한 효용 함수로부터, 자, A씨가 있는데 A씨가 갖고 있는 어떠한 효용 함수로부터 이러한 한계 효용 곡선이 도출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구성원 A씨, B씨, C씨, D씨, E씨 이렇게 여러 명의 사회 구성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동일한 효용 함수를 가지고 있다면 그 효용 함수로부터 도출된 한계 효용 함수나 또는 한계 효용 곡선은 모두 다 같은 모양일까요? 네, 당연히 같은 모양이겠죠. 요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그래서 지금까지 요 뒤에서 우리가 요 두 번째 문장을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하면은, 자, 제가 먼저 설명을 2번 먼저 드렸어요. 소득의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고 하는 것은 MU 곡선이 요렇게 그려진다는 걸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의 의미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1번 돌아가서 모든 개인의 효용 함수가 똑같다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 구성원 A씨, B씨 3명만 있다고 할게요. 자, A씨의 효용 함수가 있을 텐데 그 A씨의 효용 함수로부터 뭐가 나오는 거죠? A씨의 한계 효용 곡선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A씨, B씨, C씨가 효용 함수가 다 똑같대요. 그러면 A씨, B씨, C씨의 효용 함수로부터 도출되는 한계 효용 곡선도 다 똑같을까요? 네, 다 똑같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다 똑같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요렇게 쓸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이 곡선은 MUA라고, A라는 사람의 한계 효용 곡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동시에 MUB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B라는 사람의 한계 효용 곡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동시에 C라는 사람의 한계 효용 곡선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곡선은 MUA인 동시에 MUB인 동시에 MUC라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요. 어떤 사회 구성원이 있으면 그 사회 구성원들의 MU 곡선이 모두 다 똑같이 생겼다. 지금 이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그러면요. 사실은 요 곡선을 자세히 보면 이제 똑같이 생긴 노란색 한계 효용 곡선이 사실은 이렇게 같이 있었겠죠? 요거 이해하시죠? 자, 그리고 물론 빨간색도 이렇게 사실 같이 있었겠죠? 자, 우리 그랬을 때 이 노란색만 따로 떼어냅시다. 자, 지금 우리가 파란색 선과 노란색 선이 같은 한 줄에 같이 칠해져 있으니까 잘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요거를 따로 이렇게 떼어낼 겁니다. 노란색 선을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하면 노란색 선만 이렇게 분리할 수 있을까요? 분리할 수 있겠죠? 얘를 이렇게 당겨오면 이렇게 분리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얘를 좌우를 이렇게 뒤집어 봅시다. 좌우를 이렇게 뒤집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이제 그래프를 밑에 있는 이러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는 맨 처음에 원래 있었던 MUA 곡선은 그대로 뒀습니다. 자, 여기가 A의 원점이고요. MUA가 이렇게 체감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과 동일한 직선인데 이 직선을 이렇게 좌우 대칭을 바꿔줄 겁니다. 좌우 대칭 이렇게 아시겠죠? 똑같은 직선이야. 마치 여러분 이런 거죠. 자, 제가 이렇게 선이 있는데 이 선을 어떻게 했다고요? 똑같이 얘를 이렇게 좌우 대칭 해준 거예요. 좌우 대칭 이렇게 좌우 대칭 이해하시겠죠? 똑같은 선인데 이렇게 좌우 대칭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쌍둥이 직선이 이쪽에서 똑같이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만약에 얘가 여기가 20에서 시작했다면 얘도 여기서 20에서 시작했겠죠?
그렇죠? 똑같은 기울기로 내려갈 겁니다. 자, 우리 그리고 여기가 B의 원점이에요. 그래서 B라는 사람의 MUB 곡선을 여기를 원점으로 해서 자,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이렇게 MUB가 체감하고 있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그래프에서 가로축의 길이는 뭘 의미할까요? 자, 우리 사회 구성원이 2명만 있다고 하면은 이 가로축의 길이는요, 우리 사회의 총소득의 크기를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사회 전체 총소득의 크기가 100이라고 한다면 이 중에서 A가 40을 가져가면 B는 60 가져가는 거고요. A가 30 가져가면 B는 70 가져가겠죠. 반대로 A가 65 가져가면 B는 35만 가져가게 되겠죠. 자, 주어진 사회 전체 총소득을 A와 B가 각각 나누어 가질 겁니다. 자, 우리 이런 식으로 MUA와 MUB의 한계 효용 곡선을 같은 그래프 위에 그리면 둘이 여기서 만나는데 여기서 만나는 요 점은 우연히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자, 우리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지는 중점이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점이 될까요? 왜냐하면 요 MUA 곡선과 직선이죠. MUB 요 직선이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요 둘이 만나는 가운데점이 바로 얘가 중점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그래서 여기서 어떠한 결론 도출할 수가 있냐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효용함수가 동일하면서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경우에는 자, 우리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랬을 때는 요 점이 중점이기 때문에 A한테도 절반, B한테도 절반 각각 절반씩 50, 50씩 소득을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의 효용의 크기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단 말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요 점에서 MUA와 MUB가 일치하게 되는데 만약에 일치하지 않고 얘가 5고 얘가 3이다 이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사회 전체의 후생을 더 증가시킬 수 있습니까? 자, 이때는요 B한테서 소득 1원을 뺏어서 그 1원을 A한테 지급을 하면 자, 이때 1원을 뺐을 때 효용이 3만큼 감소하지만 대신 그 1원을 A한테 지급할 때 효용이 5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사회 전체의 후생을 2만큼 증가시킬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사회 후생을 더 증가시킬 수 있어요. 반대로 이러한 경우에는요, 이렇게 해주면 사회 후생을 더 증가시킬 수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해서도 또는 이렇게 해서도 더 이상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사회 후생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사회 후생이 극대화된 상태인데 바로 그때가 이 둘이 같을 때입니다. 따라서 MUA와 MUB가 같을 때 사회 전체의 후생이 극대화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상태가 중점이기 때문에 A와 B한테 똑같이 50, 50 딱 똑같이 절반씩 나누어 줄 때 사회 전체의 후생이 극대화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지금은 우리가 사회 구성원이 2명뿐이니까 반반이라고 했지만 3명이라면 3분의 1씩이고요. 4명이라면 4분의 1씩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하겠죠. 따라서 사회 구성원이 N명이라면 라지 N명이라면 그때는 각 사회 구성원마다 사회 전체의 총소득을 n분의 해서 각자에게 나누어 줄 때 사회 전체의 후생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뒤에 한계점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요. 자, 모든 사람의 효용함수가 동일하다는 보장이 없다라고 나와 있죠. 자, 지금 우리가 가정하기를 모든 개인들의 효용함수가 똑같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 동시에 모든 개인의 한계 효용 곡선이 똑같이 생겼다라고 가정했는데 실제로는 사람들마다 효용함수가 똑같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돈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 굉장히 천빈하거나 무소유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효용함수가 다 똑같다는 보장은 사실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만약 가정을 완화하여 각 개인의 효용함수가 동일하지 않다면 공리주의적 견해에 따른다고 해도 반드시 균등한 분배가 사회 후생을 극대화시키지는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만약에 한번 가정을 완화해보자 이 얘기예요. 자, 모든 개인의 효용함수가 동일하지 않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요 A의 효용함수를 다르게 조금 바꿔줄 거예요. 자, 우리 A의 효용함수가 지금은 저렇게 하얀색 선으로 주어져 있는데 저거를 저렇게 바꿔볼 겁니다. 자, 우리가 MUA가 더 이렇게 아래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종전보다 A가 돈을 덜 좋아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종전에는 이만큼 좋아했는데 이제는 요거밖에 좋아하지를 않죠. 그래서 한계 효용 곡선이 아래로 내려왔다. 이 얘기는
종전과 비교하면 A가 돈을 종전보다는 덜 좋아한다. 돈에서 더 작은 만족만 느낀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이러한 경우에는요. MUA와 MUB가 만나는 점이 요 점이기 때문에 그때 N은 A한테 요만큼 소득을 나눠주고요. 나머지 B한테는요. 요만큼 소득을 나누어 줄 때 사회 후생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N분의 할 때, 자, 우리 모든 사회 구성원들한테 N분의 1로 소득을 나누어 줄 때 사회 전체의 후생이 극대화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은 어떠한 가정을 전제했기 때문이다. 모든 사회 구성원의 효용함수가 동일하다. 또 그리고 그 효용함수의 한계 효용은 체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정을 취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자, 효용함수가 동일하지 않다면 반드시 균등한 소득 분배가 가장 좋다라는 이러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3번 소득의 한계 효용이 반드시 체감한다고도 볼 수가 없다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소득의 한계 효용은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렇게 체감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만 체감하지 않고 이렇게 일정할 수도 있고요. 또는요. 이렇게 체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체증할 수도 있고 일정할 수도 있어요. 여기 한계 효용이 일정하다 이 말은요. 자, 아까 제가 1억, 10억, 100억에서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얘기했잖아요. 그랬을 때, 자, 1억 있을 때 100만 원 더 벌었을 때 기분 좋은 정도와 10억 있을 때 100만 원 더 벌었을 때 기분 좋은 정도와 100억 있을 때 그 정도가 전부 다 똑같다는 거예요. 100만 원은 다 똑같은 100만 원이니까 바로 이게 한계 효용이 일정하다. 또는 불변이다라는 경우이고요. 자, 한계 효용이 체증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자, 돈을 벌면 벌수록 돈이 더 좋아지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한계 효용은 이렇게 한계 효용이 일정할 수도 있고 체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계 효용은 체감한다고 볼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4번 볼게요. 소득 재분배가 오히려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켜서 전체 소득의 크기가 작아질 수 있다라는 것인데, 자, 이거는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사회를 놓고 보면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자들이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일을 게을리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자,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득 재분배를 해주기 위해서 부자의 소득을 뺏어서 이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기가 싫어진다, 하고 싶어진다, 일을 하기가 싫어진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클래스에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이야. 자, 1등인데 1등과 꼴등이 있어. 근데 선생님이 얘들아 너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니까 너 혼자 공부 잘한다고 좋은 사회가 아니야. 꼴등도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앞으로 1등의 점수를 뺏어서 1등의 점수를 마이너스 10점, 마이너스 20점 한 다음에 이 점수를 꼴등한테 나누어 줄게 라고 하면은 1등은 100점을 맞아도 80점밖에 못 맞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 이제 이 1등은 이 기존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꼭 100점을 맞고자 했던 1등은 100점을 맞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100점 맞아봤자 이렇게 점수를 뺏어서 꼴등한테 점수를 준단 말입니다. 이래버리면 이제 1등은 공부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자, 요 느낌을 똑같이 경제에 가져오시면 돼요. 자,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고 돈 잘 벌고 이런 사람들한테 세금을 때려서 소득을 뺏은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준다고 하면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이 하고 싶어진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나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어서,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 사회 전체의 소득의 크기는 주어져 있다. 빵의 크기는 정해져 있고 요거를 각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나누어 먹을 것인가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했는데, 자, 만약에 그러한 경우에는 빵 크기 자체가 작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시겠죠? 자, 그 정도 느낌으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 공리주의적 견해는요 아주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 원래 공리주의는요 소득 분배의 공평성에는 관심이 없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일정한 가정을 취했더니 모든 개인들의 효용함수가 동일하고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라고 하는 가정을 취했더니 역설적이게도 아이러니하게도 또는 어울리지 않게도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균등하게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시킨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게 원래의 공리주의의 철학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결론이 도출되었냐? 바로 가정 때문입니다. 가정. 모든 개인들의 효용함수가 동일하고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라는 가정을 취했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이 나온 거고,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이 가정을 깨버리면 더 이상 균등한 소득 분배가, 즉 n분의 1이 더 이상 바람직한 소득 분배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보충적인 설명으로 러너의 동등 확률 가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이 공리주의적 견해를 비판할 때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는 게 뭐죠? 모든 개인들의 효용함수가 똑같다라고 가정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모든 개인들의 효용함수가 똑같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모든 개인들의 한계 효용 곡선도 똑같이 생겼다라고 가정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그래서 아까 우리 이렇게 그렸을 때 얘가 MUA이면서 동시에 MUB가 되기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러너는요, 이 가정을 어떻게 완화했냐면, 자, 이 세상에 효용함수는 다양하게 많다. 만약에 1번이라고 해서, 자, 1번 이러한 효용함수도 있고, 자, 2번이라고 해서 자, 이러한 효용함수가 있을 수도 있다. 자, 3번 물론 이러한 효용함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냥 설명을 위한 거니까 효용함수는 두 가지만 있다라고 칠게요. 자, 두 가지만 있다라고 했었을 때, 자, 우리 사회 구성원 A와 B 역시 사람도 두 명만 있다고 할게요. 자, A가 1번 효용함수를 가질 확률이 60%. 자, A가 두 번째 효용함수를 가질 확률이 40%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B도요, 1번 효용함수를 가질 확률이 60%고, 자, 2번 효용함수를 가질 확률이 40%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우리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각 개인이 특정한 효용함수를 가질 확률만 같아도, 동일해도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지금요, A와 B의 효용함수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A는 효용함수가 이거고 B는 효용함수가 이걸 수도 있어요. 또는요, A는 효용함수가 이거고 B는 효용함수가 이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A와 B가 똑같은 효용함수를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A가 1번 효용함수를 가질 확률도 60%고 B도 1번 효용함수를 가질 확률도 동일하게 60%잖아요. 마찬가지로 2번 효용함수를 가질 확률은 A와 B가 모두 똑같이 40%이고요. 자, 이러한 상황이라면, 자, 특정한 효용함수를 가질 확률만 같다라는 식으로 가정을 완화해도, 자, 여러분 이 차이점을 잘 인식하셔야 돼요. A와 B의 효용함수가 반드시 똑같아야 된다라는 가정이 아니라 A와 B가 특정한 효용함수를 가질 확률만 똑같아도 얘도 60%, 얘도 60% 이런 식으로 확률만 똑같아도 그렇게 가정을 완화해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완전히 균등한, 즉 n분의 1로 소득을 분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서 동일한 결론이 도출된다 이 얘기예요. 자, 우리 그래서 러너의 동등 확률 가정은 모든 개인이 동일한 효용함수를 가진다라고 하는 비현실적이고 엄격한 가정을 이런 식으로 완화하여도 여전히 동일한 결론, 즉 소득을 n분의 1로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론이 도출된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아시겠죠? 자, 학자의 이름과 핵심적인 내용, 아이디어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롤스의 최소 극대화 원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롤스는요, 원초적 상태라고 하는 것을 가정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원초적 상태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학력, 재산, 성별 이런 것들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가상적인 상태를 원초적 상태라고 하는데, 자,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연극 무대를 전제할 거예요. 자, 연극 무대가 있고요, 3명의 배우가 있다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3명의 배우가 이렇게 서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배역은 3가지 배역이 있다고 할게요. 자, 왕 배역이 있고요. 자, 평민 배역이 있고요. 자, 거지 배역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떠한 역할을 맡을지 모른다고 합시다. 전혀 모르고요. 현재 앞에, 무대 앞에 이렇게 커튼이 내려와 있는데 커튼이 올라가면서 조명이 짠 들어오면 그제서야 자신의 옷을 보고서 아, 내가 무슨 역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해볼게요. 자, 우리 그랬을 때, 자, 알겠을 때 짠 올라갔었을 때 내가 왕이네, 내가 왕 역할이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내가 거지 역할이었네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현재 자신이 어떠한 배역을 맡을지를 모른다라고 해볼게요. 자, 우리 그랬을 때 왕의 옷은 엄청 예쁜 옷을 입히기 때문에 왕의 옷을 만드는 데는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라고 해봅시다. 자, 평민의 옷을 만드는 거는 뭐 20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라고 해볼게요. 자, 우리 그리고 거지의 옷을 만드는 거는 한 10밖에는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할게요. 그래서 거지 옷을 입으면 창피하다, 안 이쁘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 그랬을 때 현재 커튼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 상태에서 내가 지금 현재 어떤 배역을 맡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그때 연극 배우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얘한테도 물어보고요, 얘도 물어보고 얘도 물어봐요. 네가 어쩌면 커튼이 딱 올라갔었을 때 네가 거지 역할일 수도 있잖아. 그렇지. 내가 거지 역할일 가능성도 물론 있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커튼이 딱 올라갔었을 때 네가 거지 역할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 지금 왕의 옷을 보면 너무 코디비가 많이 들어갔어. 이걸 조금 줄여서 거지의 옷값에 조금 더 보태는 게 어떨까? 넌 그런 거에 동의해? 찬성해? 라고 물었었을 때 그래, 어쩌면 커튼이 딱 올라갔을 때 내가 거지 역할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내 옷이 후주근하고 추리하면 창피하니까 그래, 왕의 옷을 조금 돈을 빼서 거지의 옷을 조금 더 예쁘게 꾸미는 거 그거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난 찬성할게. 자, 우리 이렇게 롤스는요, 찬성할 거라고 가정했다라고 봤습니다. 자, 찬성했어.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왕의 옷에서 자, 돈을 좀 빼겠죠. 자, 돈을 좀 빼요. 한 95, 한 5만 뺄까? 자, 5만 뺀다고 할게요. 그럼 이렇게 95를 빼겠죠? 5를 빼서 얘한테 주면 얘가 이렇게 15가 되겠죠? 자, 우리 이런 식으로 각자의 배우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커튼이 딱 올라갔었을 때 네가 거지 역할일 수도 있잖아. 그럼 그게 너무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저 왕의 옷에서 옷값을 좀 빼서 그 돈으로 거지 옷에 조금 더 투자하는 게 어때? 이렇게 각각에게 물어보면 사람들은 그래, 내가 거지 역할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옷값 재분배에 동의할 거다라고 봤다 이 얘기예요. 자, 이제 우리 다시 롤스로 돌아와 볼게요. 롤스는요, 사람들이 원초적 상태에서는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 될지를 몰라. 남자일지 여자일지, 부잣집 애일지 아니면 가난한 집 애일지, 뭐 인종은 백인일지 흑인일지 전혀 모른단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네가 혹시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계층이 될 수도 있잖아.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가난한 사람의 소득을 높여주는 건 어때? 어떤 사회에 부자의 소득을 약간 뺏어서 이 소득을 가난한 사람한테 지급을 해서 가난한 사람의 소득을 약간 높여주는 게 어때? 왜냐하면 혹시 네가 얘가 될 수도 있잖아. 그랬을 때 사람들은 그래, 내가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한 소득 재분배에 찬성할 것이다 라고 봤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롤스가 얘기한 원초적 상태 하에서 사람들이 왜 이러한 소득 재분배에 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연극 무대를 설정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개념을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소득 재분배에 찬성할 건데, 자, 원래 이제 우리가 사람을 둘만 있다고 하고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네가 혹시 이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 소득을 약간 뺏어서 이렇게 재분배하는 거 동의해? 동의해. 동의한다고 본 거죠. 누가요? 롤스는요, 사람들이 동의할 거라고 봤어요. 따라서 이렇게 될 거라고 본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도 여전히 야, 근데 봐봐, 네가 얘가 될 수도 있지만 네가 얘가 될 수도 있잖아. 역시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약간 소득을 이렇게 재분배하는 거 어때? 오케이, 찬성. 찬성 또 왔어. 근데 여전히 자, 이러이러하니까 재분배 찬성 하다 보면 결국 이 상태까지 오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가 혹시 얘일 수도 있잖아 라고 하니까 결국 재분배 찬성 하다 보면 결국 딱 이렇게 둘이 같아지는 지점까지 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보시면 2번 가장 가난한 사람의 소득이 최대한 높아질 때 어떻게? 이렇게 해서 같아질 때 더 이상 가난한 사람의 소득이 더 높아질 수가 없죠. 자, 이때 되었을 때 사회 전체의
후생이 가장 극대화된다. 분배적 정의가 실현된다라고 봤습니다. 자, 우리 이것을 가장 가난한 사람의 소득을 가장 크게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최소 극대화 원칙이라고 해요. 자, 우리 그래서 이 원칙에 따른다면 원래 이랬던 사회 상태가 이렇게 돼야지만 사회 후생이 극대화된 거니까 결국 완전히 평등한 소득 분배 상태가 가장 바람직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근데 여기에 대한 한계점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 우리 이랬을 때 네가 얘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소득을 재분배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 어때? 라고 했었을 때 사람들이 아니지. 물론 내가 얘가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얘가 될 수도 있잖아. 내가 얘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이거라면 나의 돈을 떼어서 얘한테 주는 거니까 나는 그거 싫어 라고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롤스는 이러한 상태에서 네가 얘가 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 어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오케이 할 거다라고 가정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소득 재분배를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럴 가능성이 있고. 자, 두 번째, 최하층의 소득을 약간 높이기 위해서 고소득층의 소득이 대폭 감소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이게 뭔 소린 거 아니? 이걸 조금 직관적인 비유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학급을 보면요. 클래스 안에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고 공부를 못하는 애가 있단 말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는 하루에 문제집을 10페이지를 풀 수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못하는 애는요, 하루에 1페이지밖에 문제집을 못 푼다고 할게요. 자, 그래서 자, 선생님이 이 공부 잘하는 애한테 야, 공부 너 혼자만 잘하지 말고 얘 공부 좀 가르쳐줘 라고 했다 하고 한번 상황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보면 이제 원래는 하루에 11페이지의 문제집을 둘이서 풀었겠죠. 공부를 했겠죠. 지금 여기서 페이지는 공부의 양을 의미합니다. 또는 공부의 성과를 의미하겠죠. 자, 근데 공부 잘하는 애가 얘한테 공부를 가르쳐보니까 얘는 공부를 잘 못해. 머리가 안 좋거든요. 얘는 공부 잘 못해.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가 자기 공부 시간을 엄청 줄였어요. 자기 공부 시간을 절반을 줄여서 이 공부 못하는 애를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공부 못하는 애는 두 쪽밖에 풀지를 못했어요. 자,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 둘이 하루에 공부한 양이 7페이지밖에는 나오지가 않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뭘 의미하냐면 공부 못하는 애를 문제집 1페이지를 더 풀게 하기 위해서 공부 잘하는 애가 무려 문제집을 5페이지나 덜 풀면서 못 풀면서 얘가 1페이지를 더 풀게 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사회 상태가 변화하는 게 과연 옳을까에 대한 얘기예요. 자, 우리가 사회 전체를 보면은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부자들은요, 열심히 일하고 능력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게으르거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부자들에게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부자들한테 이렇게 세금으로서 재산이나 소득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게 되었을 때 이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약간 높여주기 위해서 이 부자들이 세금을 떼가니까 일하기가 싫어지겠죠. 일하기가 싫어지면서 부자들의 소득이 대폭 감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일하기 싫어지도록 만들어지면서까지 소득을 대폭 감소하게 되면서까지 소득을 재분배하는 게 과연 옳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점입니다. 자, 그 정도 내용으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면 보충 설명에 기타 소득 재분배 이론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첫 번째 어떤 내용이 있냐면 보험으로서의 소득 재분배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험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자, 이 위험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거죠. 자, 어떤 위험과 어떤 위험으로 구분되냐면 사적 보험으로 대비가 되는 위험이 있고 사적 보험으로 대비가 되지 못하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뭐 암보험이다라고 하면은 뭐 몇몇 가지 암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잖아요. 자, 우리 그런 것들은 사적 보험으로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뭐 교통사고 보험 이러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또 보험 처리가 가능하니까 그러한 위험을 대비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러한 사적 보험으로서 대비를 못하는 그러한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위험은 사적 보험으로 대비할 수가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소득 재분배의 방법으로서 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천재지변 나와 있는데 갑자기 홍수가 나서 내 집이 쓸려 내려가서 내가 가난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그러한 위험은 사적 보험으로 대비가 되지 않는다고 합시다. 자, 우리 그랬을 때 내가 혹시나 홍수가 발생해서 내 집이 떠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평상시에 나의 소득 중의 일부를 세금으로서 국가에 납부해 놓으면 혹시 나한테 그러한 일이 발생했었을 때 국가가 나한테 보조금을 지급해서 도와줘 라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사적 보험으로 대비하지 못하는 위험을 소득 재분배로서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소득 재분배는 일종의 보험이다. 그래서 이러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사적 보험으로 대비할 수 없는 위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사회 전체 후생을 높여준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공공재로서의 소득 재분배인데 여기서는요, 고소득층을 이타적인 존재라고 가정합니다. 자, 이타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요, 남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이타적이라고 해요. 이거의 반대말은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요,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이고 이타적인 사람은요, 자기 이익보다는 남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을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는요, 고소득층을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가정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이게 부자와 빈자가 있는데, 자, 부자, 빈자가 있는데, 자, 부자가 자신의 소득의 일부를 따로 떼어서 빈자에게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빈자의 효용은 올라갈까요? 네, 빈자의 효용은 올라가겠죠. 자, 근데 부자는요,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했어. 부자는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자신의 소득의 일부를 떼어서 나누어주면 부자는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야. 허허허허, 기분이 좋아.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부자는 자신의 소득 중에 일부를 떼어서 도와주면 그 도와준 게 너무 기분 좋은 거야. 그래서 역시 부자의 효용도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부자의 효용도 올라갔고 빈자의 효용도 올라갔죠. 그러면 파레토 개선이 이루어지게 돼서 자, 그 전에 부자의 효용과 빈자의 효용보다 이러한 소득 재분배가 있고 난 후에 부자의 효용과 빈자의 효용은 각각 더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사회 상태의 변화를 파레토 개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자, 그에 따라서 사회 후생이 더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 이 경우에 자, 부자가 가난한 사람한테 소득을 재분배해줘서 기분이 좋아지는 이러한 편익이 어떠한 특성 갖고 있다?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갖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자, 소득 재분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다음에 5번인데 자, 만약에 소득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다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빈곤이라든가 질병, 범죄 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해질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최근에 뭐 여기 각국 나라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물가가 오르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어떤 사회마다 나라마다 저소득 계층들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반란을 일으키거나 또는 절도나 강도 이런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자, 우리 그리고 만약에 이 빈곤층이 건강 관리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병에 걸리게 되는데 그 질병이 부자들에게도 옮겨지는 전염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부익부 빈익빈이 심각해지면 소득 불평등이 매우 심해지면 저소득층 사회에서 빈곤, 질병, 범죄 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해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소득 재분배를 실시해서 저소득층의 이러한 사회 문제가 감소할 수 있다면 이것은 소득 재분배 정책이 일종의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봐서 소득 재분배를 일종의 외부 경제로서 파악하는 그러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소득 재분배를 실시하면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발생해서 우리 사회에 있는 각종 범죄나 빈곤, 질병 문제가 완화된다. 그러한 좋은 점이 있다.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를 해야 된다. 그런 관점입니다. 자, 그 정도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득 재분배 정책을 실시하려면 먼저 어떤 사회의 소득 분배 상태가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지만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적절한 소득 재분배 정책을 실시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어떤 사회의 소득 분배 상태가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측정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로렌츠 곡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렌츠 곡선 보니까요. 인구의 누적 점유율과 소득의 누적 점유율이라고 하는 두 개의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들 사이의 대응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인구의 누적 점유율과 소득의 누적 점유율이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사례를 준비해 왔어요. 자, 어떤 사회가 있는데 이 사회는요. 총 5명의 사회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할게요. 자, 가장 가난한 사람에서부터 가장 부자의 순으로 한 줄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요. 가장 가난한 사람의 소득은 10이고 가장 부자의 소득은 50이라고 나타나 있죠. 자, 우리 이랬을 때 1번 사람이 갖고 있는 소득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번 사람의 소득, 3번 사람의 소득 이런 식으로 소득을 누적적으로 더해 나가면 우리 누적 소득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요. 이 사회 전체 소득의 크기가 150이기 때문에 소득의 누적 점유율을 구해 본다면 첫 번째 사람까지는 150분의 10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사람까지의 소득을 다 합치면 그것이 어떤 사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0분의 30이 되겠죠. 자, 세 번째 사람까지는 150분의 60이 될 것이고 네 번째는 150분의 100을 차지할 것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 오면 이제 150분의 150이 돼서 1이 되는데 1은 곧 100%를 의미하겠죠. 자, 우리 이것들을 전부 다 뭐라고 한다? 소득의 누적 점유율이라 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앞에서 인구의 누적 점유율도 있었는데 자, 이 사회는요. 총 5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첫 번째 사람의 인구의 누적 점유율은 20%겠죠. 두 번째 사람까지는 2명이 있는 거니까 인구의 누적 점유율은 40%가 되겠죠. 자, 3번 60%, 80%, 100% 이런 식으로 인구의 누적 점유율도 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조금만 내용을 더 바꿔서 이 말씀까지 드려볼게요. 자, 우리 어떤 사회가 있는데 5명의 사회 구성원이 있고 모두가 똑같이 10만큼의 소득을 갖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구의 누적 점유율을 구하면 5명이기 때문에 20%, 40%, 60%, 80%, 100% 이렇게 점차 올라간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소득이 완벽하게 똑같기 때문에 소득의 점유율, 소득의 누적 점유율 또한 자, 우리가 다 합치면 50이죠. 전체가 50이니까 50분의 10은 20%니까 역시 소득의 누적 점유율도 20, 40, 60, 80, 100 이렇게 올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이러한 관계를 그래프로 옮겨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세로축은 소득의 누적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우리 여기 가로축도 인구의 누적 점유율로 바꾼다면 이 자리에 이렇게 20%, 40%, 60%, 80, 100% 이렇게 올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바꿔주면 얘는 이제 인구의 누적 점유율이 됩니다. 지금은 인구 수고 얘를 이렇게 바꿔주면 인구의 누적 점유율이 되겠죠. 자, 우리 이랬을 때 뭘 알 수가 있냐면 여기 인구의 누적 점유율과 소득의 누적 점유율을 대응하는 점들을 연결하면 하나의 곡선 또는 직선이 나오게 되는데 자, 우리 이 직선의 형태가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소득이 매우 균등하게 분포된 상태에서는 우상향하는 대각선의 형태로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사회는 소득 분배가 매우 평등하게 분배가 된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이러한 사회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5명의 사회 구성원이 있는데 5번째 사람만 모든 소득을 다 갖고 있고 나머지 4명은 소득이 한 푼도 없는 상태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요. 인구의 누적 점유율이 올라가도 그때까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득을 다 더해도 0밖에 나오지가 않다가 그러다가 마지막 번째 사람의 소득을 더해주면
갑자기 100%로 빡 뛰어오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이랬을 때 인구의 누적 점유율과 소득의 누적 점유율을 연결한 점들을 이 점들을 연결한 이 직선이 이렇게 니은자 형태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소득 분배가 매우 평등한 상태에서는 대각선 형태가 나오게 되고 매우 불평등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꺾인 선 형태로 니은자 형태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인구의 누적 점유율이 무엇인지 알았고 소득의 누적 점유율이 뭔지를 알았고 인구의 누적 점유율마다 그때마다의 소득 점유율을 대응시키면 각각의 점이 나오게 되는데 그 점들을 연결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 싶어하는 로렌츠 곡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 박스가 가로축이 뭐고 세로축이 뭔지를 아실 필요가 있는데, 자, 가로축은 인구의 누적 점유율이고요, 세로축은 소득의 누적 점유율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여기서 30%다라고 하면은 어떤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에서부터 가장 부자인 사람까지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장 가난한 사람에서부터 3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인구수를 다 더한 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회가 전체가 인구가 100명이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30명까지, 자, 첫 번째 사람부터 30명까지 사람의 수를 더하면 머릿수는 30명이지만 그러한 30명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가 되겠죠. 그리고 자, 사람들을 1명, 2명, 3명, 4명 더해 나갈 때 그 사람들의 소득을 누적적으로 더해 나가면 누적 점유율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그것이 이렇게 노란색 선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노란색 선을 로렌츠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 로렌츠 곡선상의 한 점을 선정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가로축은 60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세로축은 20이라는 숫자가 나왔대요. 자, 우리 요 점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회는요, 자, 가장 가난한 사람에서부터 만약에 이 사회 전체가 100명이라고 한다면 60번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득을 다 합치면 그 누적된 소득의 총 크기가 이 사회 전체의 총 소득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밖에 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자, 하위 60% 사람들의 소득을 다 더해보면 그렇게 더해진 총 소득의 크기가 그 사회 전체의 총 소득의 크기의 20%밖에는 차지하지를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로렌츠 곡선상의 한 점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요, 아까 우리 앞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었냐면, 자, 우리 소득 분배가 완벽하게 평등한 상태에서는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으로 그려진다고 했고, 자, 이제는 얘를 우리가 로렌츠 곡선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소득 분배가 이렇게 완벽하게 불평등한 상태에선 이렇게 니은자로 그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돌아와서, 자, 보시면요, 어떤 사회에 소득 분배 상태가 매우 평등하다면, 완벽하게 편등 또는 균등하다면 이렇게 대각선 형태로 로렌츠 곡선이 그려지게 될 겁니다. 만약에 완벽하게 불평등하다면 이렇게 니은자 형태로 그려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대각선이나 이 니은자 형태는 너무나 극단적인 형태예요. 그죠? 왜 이렇게 극단적이냐면 이 대각선은 완벽하게 소득 분배 상태가 균등해야 돼요. 자, 대한민국 사람이 5천만 명이 있는데 이 5천만 명이 모두 다 똑같은 소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극단적이야. 자, 또 얘는요 어떤 사회에서 딱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의 소득이 다 0이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의 소득이 다 0이다가 마지막 최상위층 딱 한 명의 소득이 그 사람이 사회 전체의 모든 소득을 다 갖고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얘도 너무 극단적이고 얘도 너무 극단적이야. 자, 얘는 너무 극단적으로 균등하고 얘는 극단적으로 불균등해요. 또는 불평등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 대각선과 이 니은자 사이에서 이 정도의 곡선을 갖는 게 일반적이고 현실적이에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랬을 때 이 대각선과 이 노란색 로렌츠 곡선 사이에 만들어지는 공간이 있는데 우리 얘를 A 면적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로렌츠 곡선과 이 니은자 요 꺾인 선 사이에 만들어지는 공간이 있는데 우리 얘를 B라고 할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로렌츠 곡선이요, 이 대각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렇게 가까우면 가깝게 그려질수록 로렌츠 곡선과 이 대각선이 만들어내는 이 사이의 A 공간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걸 알 수가
수가 있어요. 자, A의 공간이 점차 작아진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소득 분배의 평등성이 높아질수록 자, 평등하게 소득 분배가 될수록 A의 면적은 작아지게 되고 반대로 B의 면적은 커지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전체 삼각형의 면적은 고정되어 있죠. 요거의 면적은 고정되어 있는데 이 안에 내부 면적을 A와 B가 나누어서 차지하기 때문에 A가 작아진다. 그 말은 B가 커진다는 걸 의미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두 번째, 만약에 소득 분배 상태가 불평등해진다라고 한다면 점차 A의 면적은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B의 면적은 작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나라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우리 이렇게 그었는데 요 하얀색으로 그어진 로렌츠 곡선을 보여주는 국가를 A 국가라고 할게요. 이 노란색 로렌츠 곡선이 그려지는 국가를 B 국가라고 할게요. 자, 우리 그랬을 때 A 국가와 B 국가 중에서 어느 사회가 소득 분배 상태가 더 평등하냐면 바로 A 국가가 더 평등하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A 국가가 대각선에 조금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대각선에 가까운 로렌츠 곡선을 보여줄수록 소득 분배가 더 평등한 나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로렌츠 곡선은요, 이 대각선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다른 말로 여기 A 부분의 면적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욱더 소득 분배가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로렌츠 곡선이 교차하는 경우에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이런 경우 있어요. 로렌츠 곡선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교점이 생기겠죠. 자, 우리 여기를 이제 좌우를 이렇게 나누어 주면요. 여기에 왼쪽은요. 얘가 A였고 얘가 B였죠. 자, 여기에 왼쪽은 B가 더 소득 분배가 공평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B가 A보다 더 대각선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요. B가 밑에 있고 A가 더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점을 기준해서 보면은 A가 더 위에 있고 B가 더 아래에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 오른쪽에서는 A가 더 소득 분배가 평등한 나라예요. 따라서 이렇게 두 나라의 로렌츠 곡선이 교차하는 경우에는 어느 나라의 소득 분배 상태가 더 평등한지 판단할 수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교과서를 볼게요. 자, 3번 보시면요. 소득 분배가 평등할수록 대각선에 가까워져서 A의 면적이 작아진다. 4번 반대로 소득 분배가 불평등할수록 로렌츠 곡선은 이 꺾인 선, 이 니은자에 가까워져서 음영 A의 면적은 커지고 음영 B의 면적은 작아진다라고 나와 있고 밑에 평가 보시면요. 소득 분배 상태를 그림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직관적이고 단순하죠. A랑 B랑 이 로렌츠 곡선을 봐서 바로 직관적으로 어느 나라가 더 소득 분배 상태가 평등한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가 소득 분배가 얼마나 더 평등한지 그것을 그 정도를 수치화하지를 못해요. 자, 일단 요거 조금만 이따 얘기할게요. 자, 3번 아까 한 얘기인데 로렌츠 곡선이 교차하는 경우에는 소득 분배 상태를 비교할 수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 두 나라의 로렌츠 곡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해볼게요. 얘가 A 국가고 얘가 B 국가라고 해볼게요. 자, 우리 이런 경우에는 A 국가가 B 국가보다 소득 분배 상태가 더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바로 파악할 수가 있죠. 바로 그게 로렌츠 곡선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B 국가가 A 국가에 비해서 A 국가가 B 국가에 비해서 얼마나 더 평등한지를 그 정도를 수치로서 나타내지를 못해요. 바로 그게 로렌츠 곡선의 단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방법이 바로 진위계수인데 넘겨보세요. 자, 진위계수는요. A 플러스 B분의 A로 정의가 됩니다. A 플러스 B분의 A로 정의가 돼요. 근데 우리 A 플러스 B는요. 요 삼각형의 면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 값은 고정되어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따라서 자, 결국 진위계수는 이 삼각형의 면적 중에서 요 A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의 크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만약에 이 A 부분이 가장 작을 때에는요. 0이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워지면 결국 대각선과 일치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A 값이 0이 돼요. 따라서 진위계수가 가장 작을 때는 이 값이 0이 나올 때가 있고 자, 0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진위계수가 0이다라고 하는 것은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과 일치한다 이 뜻이라서 이때는 소득 분배가 완벽하게 평등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반대로 자, 로렌츠 곡선이 L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차 A가 커질 건데 자, 이렇게 니은자에 완벽하게 일치하게 되면 A
A의 면적과 삼각형의 면적이 일치하게 돼서 우리 요 값이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위계수가 1이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소득 분배 상태가 완벽하게 불평등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교재 볼게요. 내용, 소득 분배가 평등할수록 A 부분의 면적이 작아지기 때문에 진위계수는 0에 가까워진다. 반대는 1에 가까워진다. 이 얘기고, 따라서 진위계수는 0과 1 사이 값이면서 가까워질수록 0에 가까워질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하다라고 나와 있죠. 자, 평가 보시면요. 로렌츠 곡선이 보여주는 소득 분배 상태를 수치화해서 보여준다. 자, 이렇게 수치화해서 얼마나 가까운지, 얼마나 먼지, 즉 얼마나 평등한지,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보여준다. 이 얘기죠. 전 계층의 소득 분배 상태를 하나의 수치로 보여주기 때문에 특정 소득 계층의 상태를 보여주지 못한다 이 얘기인데, 자, 지금 우리 이런 진위계수는요 어떤 사회의 전체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수치인 거지, 뭐 하위 20%, 하위 40% 이런 식으로 특정 계층의 소득 분배 상태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지금 이 진위계수는 로렌츠 곡선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인데, 그 사용의 전제가 되는 로렌츠 곡선이 앞에서 공부하기를 서로 교차하면 안 된다라는 전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하는 진위계수 또한 우리가 진위계수를 구할 때에는 그 전제가 되는 로렌츠 곡선이 교차하고 있는지 교차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로렌츠 곡선하고 진위계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으로 같이 동시에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10분위 분배율인데요. 자, 이제부터 어려운 내용은 없고 아주 단순하고 평이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공식 외우셔야 돼요. 10분위 분배율은요, 최상위 20%의 소득이 여기 분모에 오고 최하위 40%의 소득이 분자에 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회가 있었을 때 어떤 사회의 구성원이 총 100명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상위 20%가 있으니까 얘는 상위 20등이겠죠. 하위 40%는요. 자, 이렇게 가장 가난한 사람부터 해서 하위 40%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의 소득의 크기가 분모에 오고 이 사람들의 소득의 크기가 분자에 올 건데, 만약에 소득 분배 상태가 완벽하게 평등하다면, 완벽하게 균등하다면 최하위 사람들이 40만큼의 소득을 갖고 한 사람당 1만큼의 소득을 갖고 있다면, 자, 40명의 사람이 1만큼 소득 갖고 있으면 40만큼의 총소득이겠죠. 자, 그리고 최상위 역시 한 사람당 1만큼의 소득 갖고 있다면 20명이니까 20만큼의 소득 갖고 있겠죠. 따라서 소득 분배가 완벽하게 평등하다면 요 값은 2가 됩니다. 요 값은 2가 돼요. 자, 우리 그래서 10분위 분배율이 2다라고 하는 것은 소득 분배가 완벽하게 평등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만약에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한 푼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분자값이 0이 되겠죠. 최하위 40%가 될 때까지 이 사람들의 소득을 다 더해도 한 푼도 없더라라고 한다면 이것들을 다 더해도 0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분자값이 0이니까 10분위 분배율은 0이 나올 수도 있는데, 10분위 분배율이 0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소득 분배가 극단적으로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내용은 이러이러하고요. 0에서 2 사이이고 0에 가까워질수록 어떻고 2에 가까워질수록 어떻다. 요거를 이해도 하시고 암기도 하셔야 됩니다. 자, 평가 측정이 간단해서 실제 연구에서 많이 사용된다. 두 번째, 소득 재분배 정책은 주로 하위 40%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소득 재분배 정책이 실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하위 40%의 소득 분배 상태를 상위 20%의 소득과 대비하여서 나타내서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하위 40도 아니고 상위 20도 아닌 중간에 껴있는 중간계층 40%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소득 분배 상태는 제외되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전체의 소득 분배 상태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시면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서 소득 5분위 배율이 있는데, 자, 소득 5분위 배율은요, 최하위 20%의 소득이 분모에 오고 최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분자에 옵니다. 자, 그래서 공식이 아까 우리 공부했던 10분위 분배율과 굉장히 유사해요.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10분위 분배율과
소득 5분위 배율을 헷갈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 둘이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앞에서 공부한 10분위 분배율은요. 최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분모에 오는데 여기에서는 분자에 옵니다. 그래서 이게 바뀌기 때문에 더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구분 잘 해주세요. 만약에 본인 나름대로 초짜를 따서 외우셔도 헷갈림을 방지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그래서 소득 5분위 배율은요. 최하위가 40%가 아니라 아까는 40%였지만 여기서는요 20%가 오고요. 얘가 분모에 오고 최상위 20%가 분자에 오게 됩니다. 자, 만약에 소득 분배가 완벽하게 평등하다면 자, 우리 100명이 있는데 자, 20명이겠죠. 그러면 모두 다 일식의 소득을 갖고 있다면 얘도 20, 얘도 20이니까 자, 모두 20, 20 같아서 소득 5분위 배율이 1이 나오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 이러한 경우에는 1이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자, 1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 분배가 완벽하게 평등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소득 분배가 완벽하게 불평등하다면 모든 부를 최상위 20% 계층이 다 갖고 있겠죠. 그 경우에는 이 분자값이 0이 되고 분모가 0이 되고 분자가 무한대가 되니까 이때는 이 분수값이 무한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꼭 무한대까지 아니라 만약에 얘가 이렇게 뭐 100이라고 해도 자, 100명이니까 100이라고 해도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무한대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 그래서 소득 5분위 배율이 무한대 값을 갖는 경우에는 소득 분배가 완벽하게 불평등하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평가 보면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것은 역시 상위 20%와 하위 20%만의 소득을 비교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소득 분배 상태 를 보여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이고 자, 하위 20%의 소득 분배 상태를 파악할 때 유용성이 있다. 그 정도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애킨슨 지수하고요. 달튼 평등 지수는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집중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로렌츠 곡선에서부터 소득 5분위 배율까지는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점수를 거저 주는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어려운 논점이 있다면 달튼의 평등지수하고 애킨슨 지수 이 두 가지가 약간 어렵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는 달튼 지수가 먼저 나와 있는데 저는 강의는 애킨슨 지수부터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킨슨 지수라고 하는 거는요. 현재의 평균 소득과 균등 분배 대등 소득 용어가 어렵죠. 요거 용어 조금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균등 분배 대등 소득을 이용해서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산식을 봐서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가 균등 분배 대등 소득이 무엇인지 이 개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렇게 1번 사회가 있다라고 할게요. 자, 1번 사회는요. A의 소득이 200이고 B의 소득이 0이라고 할게요. 자, 이러한 1번 사회의 평균 소득을 구해보면 평균 소득의 크기가 100으로서 구해진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이랬을 때 이 1번 사회가 누리고 있는 사회 후생의 크기가 있을 건데 우리 그것을 SW라고 할게요. 자, SW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SW 1번과 동일한 크기의 사회 후생을 누리는 사회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1번 사회가 누리고 있는 사회 후생의 크기와 동일한 크기의 사회 후생을 누리고 있는 사회가 있는데 자, 우리 요 사회를요 2번 사회라고 할게요. 자, 2번 사회라고 할게요. 자, 2번 사회는요 A와 B 두 사람이 있는데 자, A의 소득은 60이고 B의 소득도 60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1번 사회는 소득 분배가 불평등한 사회예요. 2번은요 완벽하게 완전히 평등한 사회입니다. 자, 그래서 불평등한 상태에서 평균 소득 100만큼을 누리면서 살 때에 느끼는 행복의 크기와 자, 100만큼은 아닐지라도 100만큼 높은 평균 소득은 아닐지라도 자, 100보다 낮은 소득일지라도 그 낮은 소득을 평등하게만 분배되어 있다면 그러한 상태에서 사회 후생의 크기가 똑같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때의 평균 소득 60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얘를 균등분배 대등소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균등분배 대등소득은요. 현재와 동일한 사회 후생을 얻을 수 있는 그죠? 자, 얘가 현재예요. 현재 또는 현실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가정입니다. 가정. 자, 그래서
현재와 동일한 사회 후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회 후생을 얻을 수 있는 완전히 평등한 소득 분배 상태에서의 평균 소득을 뭐라고 한다? 바로 얘를 균등 분배 대등 소득이라 한다 이 얘기예요. 자, 이제 이것을요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불평등한 평균 소득 100이죠. 얘는요 평등한 평균 소득 60이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불평등한 평균 소득 100하고 평등한 평균 소득 60이 같은 크기의 행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불평등한 소득의 몇 %를 포기할 수 있다? 자, 소득 분배가 평등해질 수만 있다면 불평등한 소득의 몇 %를 포기할 수 있다? 40%를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제가 예시한 숫자에 의하면 40%를 포기할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완벽하게 균등한 소득 분배 상태를 위해서. 자, 불평등한 평균 소득 100을 누리면서 살 때의 행복의 크기와 완벽하게 평등한 60만큼의 평균 소득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느끼는 행복의 크기가 똑같다라고 한다면 불평등한 평균 소득의 40%를 포기하고서라도 소득 분배가 완벽하게 평등해질 수만 있다면 이 경우와 이 경우는 같은 크기의 행복을 준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균등 분배 대등 소득이에요. 자, 우리 그래서 균등 분배 대등 소득은 이렇게 개념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보시면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현재 불평등한 소득 분배 상태에서 평균 소득이 100만 원인데 사회 구성원들이 완전히 균등하게 60만 원의 소득만 가지고 있을 때에도 같은 후생을 느낄 수 있다면 60만 원이 바로 균등 분배 대등 소득이 된다. 그래서 불균등한 소득 100만 원이 주는 후생과 균등한 소득 60만 원이 주는 후생이 같다면 60만 원이 균등 분배 대등 소득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균등 분배 대등 소득은 불균등한 소득 이 주는 사회 후생과 동일한 크기의 사회 후생을 얻을 수 있는 완전히 균등한 상태에서의 평균 소득을 균등 분배 대등 소득이라 한다 이 얘기예요. 자, 우리 그랬을 때 한번 봅시다. 자, 어떤 사회의 현재 평균 소득이 100이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균등 분배 대등 소득이 자, 우리 균등 분배 대등 소득은 이렇게 2라고 표시하거든요. 자, 얘가 80인 경우가 있고 자, 균등 분배 대등 소득이 40인 경우가 있다라고 할게요. 얘를 1번 경우, 얘를 2번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1번 경우와 2번 경우. 자, 우리 여기를 1번 사회라고 하고 얘를 2번 사회라고 할게요. 자, 우리 했을 때 두 사회 중에서 어느 사회가 더 소득 분배 상태가 불평등할까요?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왜 2번이냐면 생각을 잘 해보세요. 자, 불평등하게 평균 소득 100이 있는 거나 평등하게 평균 소득 40이 있는 거나 같은 크기의 사회 후생을 느낀다 이 얘기예요. 그 말은요. 어차피 여기 평균 소득 100이 굉장히 부자들한테 몰려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별로 분배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얘기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요. 야, 불평등한 상태에서 평균 소득이 100이면 뭐해? 나한텐 거의 없는데 저 부자들은 엄청 부자고 우리는 엄청 가난한데 우리한테 이렇게 한 40만큼만 주면서 균등하게만 소득 분배가 돼도 우리는 이때랑 같은 행복을 느낄 거야 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불평등한 소득의 무려 60%를 포기하고서라도 소득 분배가 균등하게만 분배될 수만 있다면 60%를 포기할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요? 얘는 20%만 포기할 의사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1번 사회보다는 2번 사회가 소득 분배가 더 불평등한 사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어떤 사회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불평등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균등 분배 대등 소득의 크기는 작아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작아지게 돼요. 따라서 불평등하면 할수록 요 분자값이 작아진다 이 얘기죠. 자, 근데 우리가 애킨슨 지수라고 하는 거는요. 1 빼기 현재의 평균 소득 분의 균등 분배 대등 소득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하기 때문에 자, 우리 요 분모값은 주어져 있는 고정된 값이고 이 분자값이 어떤 사회의 소득 분배 상태가 불평등할수록 작아지기 때문에 자, 요 분수값이 작아지게 돼요. 분수값이 작아지게 되면
되면 애킨슨 지수값은 반대로 커지게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균등 분배 대등 소득의 대소하고요. 애킨슨 지수의 대소는 서로 반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분자값이 작아지게 되면 애킨슨 지수값은 커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거 이해해 주시고요. 자, 밑에 보시면요. 이 경우 애킨슨 지수는 0.4가 된다. 이것은 현재의 불평등한 소득의 40%가 없어지더라도 남아있는 60%의 소득만이라도 균등하게 배분한다면 불평등한 소득 100만 원과 같은 후생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킨슨 지수의 값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불평등한 상태에서의 소득을 몇 %까지 포기할 의사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포기하죠? 바로 균등한 소득 분배를 위해서 몇 %까지 포기할 의사가 있느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따라서 소득 분배 상태가 평등할수록 현재의 상태가 평등할수록 현재의 불평등한 소득을 포기할 이유가 별로 없어지기 때문에 애킨슨 지수값은 0에 가까워지게 되고 반대로 불평등할수록 1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자, 따라서 애킨슨 지수는 0과 1 사이 값을 갖는데 자, 0에 가까워질수록 현재의 불평등한 소득을 별로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거고 1에 가까워질수록 이렇게나 많이 포기하더라도 제발 좀 소득 분배 상태가 공평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된다. 이 얘기이죠. 자, 평가 보시면요. 균등 분배 대등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 개입된 개념이기 때문에 자, 그 사회가 어떤 사회 후생 함수를 전제하는가에 따라서 균등 분배 대등 소득의 값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회 구성원들이 공평성에 대한 요구가 높으면 높을수록 균등 분배 대등 소득의 크기는 작아지게 될 거예요. 반대로 사회 구성원들이 공평성에 대한 요구가 낮을수록 균등분배 대등소득은 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이 공평성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균등분배 대등소득의 값이 달라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애킨슨 지수의 값이 달라지게 되겠죠. 자, 한 번 더 반복하면 자, 사회 구성원들이 공평성에 대한 요구가 높을수록 균등분배 대등소득은 내려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2번 사회 구성원들, 여기는 방금 제가 한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애킨슨 지수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에 달튼의 평등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튼의 평등지수는요, 공리주의 사회후생 함수를 가정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지만 공리주의 모형에 의하면 모든 사람의 효용함수가 동일하고 한 개의 효용이 체감한다라는 가정하에서 각자 사회 구성원들에게 n분의 1씩 소득을 완전하게 균등하게 배분해 줄 때 사회 전체의 후생의 크기가 극대화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그 내용과 연결해서 이 내용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어떤 하나의 사회를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A 사회가 있고 B 사회가 있고 C 사회가 있는데 A가 갖고 있는 소득의 크기를 10이라고 하고 B가 갖고 있는 걸 20이라고 하고 C가 갖고 있는 것을 30이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소득의 크기가 총 60이 있다고 할게요. 자, 우리 그러면은 이랬을 때 평균 소득의 크기를 구하면 얼마가 나오죠? 평균 소득은 20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평균 소득은 이렇게 표시하는데 얘가 이렇게 20, 20, 20 이렇게 소득을 완벽하게 균등하게 갖고 있을 때 사회 전체 후생은 극대화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공부할 수가 있겠죠. 자, 공리주의는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균등하게 소득을 배분할 때 사회 전체 후생이 극대화한다라고 앞에서 공부했었습니다. 자, 우리 이랬을 때 사회 전체의 후생이 극대화될 거예요. 극대화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요.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의 사회 후생의 크기가 있고 요 상태에서의 사회 전체의 후생의 크기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얘를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1번이 클까요? 2번이 클까요? 즉 1번 상태의 사회 후생의 크기가 클까요? 2번 상태의 사회 후생의 크기가 클까요? 정답은요. 공리주의에 의하면 2번이 크다라고 했고 2번이 그냥 큰 게 아니라 극대화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공리주의에 의한다면 각 사회 구성원들이
평균 소득을 갖고 있을 때 완벽하게 균등하게 우리 사회 전체의 소득을 n분의 1씩 나누어 가졌을 때 사회 전체의 후생의 크기가 극대화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우리 그랬을 때 개인 A가 느끼는 효용의 크기가 있고 개인 B가 느끼는 효용의 크기가 있고 개인 C가 느끼는 효용의 크기가 있는데, 우리 이랬을 때 사회 전체의 후생의 크기를 구하려면은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뭘 공부했냐면 공리주의 모형에서는요 모든 사람의 효용 함수가 똑같다라고 전제했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의 크기와 요거의 크기와 요거의 크기가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 A의 효용의 크기와 B의 효용의 크기와 C의 효용의 크기가 모두 다 똑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거를 3번 더할 때에는 더하기를 3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곱하기 3을 하죠. 우리 그래서 이것을 일반화시키면 이것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요거부터 얘기할게요. 요건 뭐죠? 어떤 한 개인, 이 사회의 어떤 한 개인이 평균 소득을 갖고 있었을 때 그 개인이 느끼는 효용의 크기를 얘기하죠. 그런데 모든 사회 구성원이 총 n명이 있는데, 스몰 n명이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모두 다 똑같기 때문에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효용의 총합을 구하려면 더하기 할 필요 없이 사회 구성원 수 곱하기 n을 해주면 이 분모가 뭘 의미한다? 사회 전체의 후생의 크기를 보여준다, 이 얘기예요. 한 개인의 행복의 크기는 효용이라고 하고 사회 전체의 행복의 크기는 후생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 분모의 의미는 공리주의적 모형에 따랐을 때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소득을 n분의 1씩 나누어 줬었을 때의 사회 후생의 크기니까 사회 후생이 가장 극대화된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나요? 네, 알 수가 있죠. 저는 이것을 천국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천국. 가장 이상적인 상태죠. 공리주의 모형에 의하면 지금 이 분모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에서의 가장 극대화된 사회 후생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요. 현실은 천국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 분자 저는 여기 분자 저는 현실이라고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달튼의 평등 지수를 공부하실 때에는 분모에 천국을 놓으시고 분자에 현실이라고 놓으시면 이해가 편하십니다. 아시겠죠? 자, 분자는 왜 현실이냐? 분자는 바로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불평등한 소득 분배 상태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사회 전체의 효용의 크기를 구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이게 현실이야. 그래서 현실이 천국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달튼 지수, 이 분수 값은 1에 가까워지겠죠. 분모의 값과 분자의 값이 근접하게 되니까. 따라서 달튼 지수는 1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1을 가질 수가 있어. 자, 1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분모와 분자가 같다는 얘기인데, 자, 이거는 분모가 움직인 게 아니라 분자가 움직인 거죠. 분자가 천국에 더 근접해지는 겁니다. 현실이 천국에 근접하게 되면은 요 달튼 지수가 1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달튼 지수가 1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소득 분배가 매우 평등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만약에 현실이 천국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천국의 값에서 현실은 멀어질까요? 멀어지겠죠. 멀어지는데 커지면서 멀어질까요? 작으면서 멀어질까요? 바로 작으면서 멀어지겠죠. 천국이라고 하는 상태는 행복의 크기가 가장 극대화된 상태이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의 크기가 반대로 가장 작아진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러면 이 분자의 값이 0까지 작아질 수가 있는데 우리 그래서 달튼 지수는 0의 값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자, 달튼 지수가 0을 갖는 경우에는 현실이 뭐다? 자, 이때는 현실 이꼬르 지옥이다 이 얘기예요. 지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얘가 1일 때는요. 현실이 뭐다? 현실 이꼬르 천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소득 분배가 매우 공평하면 천국에 가까워지고 매우 불평등하면 지옥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저는 종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일반적인 행복한 이상향, 그리고 가장
가장 뭐죠? 안 좋은 상황 이렇게 그냥 전제해서 표현한 거니까 종교적인 의미로 이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는 게 가장 이게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되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비유를 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이렇게 해서 달튼의 평등 기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공리주의 사회 후생 함수 가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완전하게 균등하게 소득이 분배되었을 때 사회 후생이 극대화된다고 본다. 자, 소득 분배가 완전히 균등하면 분자와 분모가 일치하기 때문에 D값이 1이 되고 자, 0에 가까워지면은 불평등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402페이지까지 진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